최후 심판의 날이 닥친 것만 같았습니다. 중세기 최대,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대라 해도 좋을 엄청난 재앙, 흑사병이 덮친 것입니다. 이 무서운 병마의 그림자 아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여겼고 4천만 희생자들에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닥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천벌이 내렸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지만 확신은 못했어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죠. (3년이란) 길지 않은 세월 동안 흑사병은 중세 유럽 인구의 절반을 쓸어내며 모든 생존자들의 삶을 두고두고 괴롭혔습니다. 죽는 사람 천지라 묻지도 못한 시체들에서 악취는 코를 찌르는데 병이 번지는 원인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무섭고 두렵기만 한 마음에 충격과 상처가 더해져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이상하고 무서운 재앙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살아남은 이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죽음의 물살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또 흑사병을 능가하는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우리 시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흑사병이 창궐하던 그 세계, 문명도 무엇도 다 맥없이 무너지고 악몽 속에나 나올 법한 세계가 끔찍한 현실이 돼버린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1348년. 막강한 봉건 왕국 체제 하에 정돈된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던 중세기 유럽인들. 웅장한 대성당의 첨탑 아래서 한껏 뿌듯해하던 그들은 신이 자신들을 어여삐 여겨 은총을 듬뿍 내려주었으니 그 영화가 내내 계속되리라고 믿었죠. 이토록 안정되고 평온한 세계가 고작 3년 만에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대재앙을 겪고 9천만 인구 중 4천만이 죽어갈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등이 무서운 기세로 휘말려들며 불과 몇 주 만에 유럽 전역에는 유령 도시들이 속출했죠. 그렇게들 죽어갔다. 그러나 시신을 묻어줄 사람이 없어 내 5 아이들을 내 손으로 묻었다. 다른 이들도 모두 다 그랬다. 도시 곳곳에는 흙을 제대로 덮어주지 못한 시신들이 수없이 많았고 개들이 끌어내 뜯어먹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탈리아 시에나의 아고놀로 디투라. 죽음 그 자체만큼이나 두려웠던 건 그 역병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재앙을 몰고 온 걸까요? 어떻게 해서 그리도 빨리 번지고 많이 죽었을까요? 어떤 이가 살고 어떤 이가 죽은 걸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해 보인 감정이랄까 반응에는 공포와 증오가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구 죽어가는 걸 보며 누가 언제 어쩌다 하고 따져볼 새도 없이 사방에서 무차별로 희생되니 무서운 데다 병에 걸린 사람이 싫고 미웠습니다.
물론 병이 왜 생겼는지 모르니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 그 병이 무슨 병이며 어떻게 퇴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병마에 짓눌려 있던 그 시절,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 공포심은 사랑하는 이들조차 저버리게 만들 정도였죠. 형이 아우를 내다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더구나 설마 그랬을 리가 싶겠지만 자식들을 내버리는 부모들도 있었다. 지오반니 보카치오, 데카메론 중에서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온 정확한 경로는 오늘날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병마가 덮치기 시작한 때가 1348년 초였는데 그 여러 달 전부터 곧 큰 재난이 닥칠 거란 풍문이 은밀히 나돌고 있었습니다. 극동 지역에서 돌아온 상인들을 통해 불기둥이 쏟아져 내릴 거라는 등의 소문과 중국에 떠도는 무서운 멸망의 조짐들에 관한 소문도 숱하게 전해졌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동쪽 나라 중국에 무시무시한 징조가 나타났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린 뱀과 두꺼비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어와 사람들을 물어뜯어 독을 쏘아넣고는 수도 없이 잡아먹었다. 이탈리아 피해생자의 가브리엘레 데무시스. 우연히도 그 병마는 이런 불길한 징조를 전한 바로 그 상인들에 의해 유럽으로 옮겨진 걸까요? 몇몇 역사가들이 추적한 바로는 유럽은 1347년 말에 일어난 한 괴상한 사건을 통해 흑사병에 처음으로 노출됩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시의 흑해 무역기지였던 카파가 적군의 공격을 받아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농성하고 있던 이탈리아 상인들은 성벽을 에워싸고 있던 적병들이 이상한 몹쓸병에 걸려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살아났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성 밖에서 적 병사들이 흑사병에 쓰러지며 전열이 무너졌죠. 그러자 공격을 지휘하고 있던 적장이 시체도 처치하고 또 성벽 안쪽 이탈리아인들한테 병도 퍼뜨릴 작정을 했던지 투석기로 던져놓은 시체들이 성벽 너머 마을 중심부로 수도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내에서도 곧 발병이 시작됐습니다. 성 안으로 날아든 시체들이 곳곳에 산같이 쌓였다. 기독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바다로 던져 넣었지만 온 사방이 시체여서 몸을 피할 데가 없었다. 이탈리아 피아센체의 가브리엘레 데무시스. 그 소름 끼치는 습격에서 살아남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건들을 챙겨 상선에 올라타고 이탈리아를 향해 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흑사병을 피해 달아나는 데만 급급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그 병을 옮겨가 온 유럽 주민들에게 퍼뜨릴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1348년 1월) 카파를 떠나온 흑사병을 실은 배들이 제노바를 비롯한 여러 이탈리아 항구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바닷가 주민들이 연이어 괴지를 앓다 닷새 만에 죽어갑니다. 그들로서는 어떻게 해서 그 흉악한 몹쓸병이 그토록 빠르고 맹렬하게 덮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이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에겐 애초부터 죗값을 치르는 건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신이 내리는 천벌이라고들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실을 바르게 고치면 심판을 면할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너도 나도 살아남기를 바라고 교회로 몰려들게 만든 이 역병은 마침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병자의 온몸이 멍들어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에서 흑사병이라 불려집니다. 마치 천형인 듯 가혹하기 그지없는 이 병은 훗날 선페스트로 널리 알려지며 유럽인들에겐 바로 인생 끝 악몽 시작을 의미하게 되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후 심판의 날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참했던 1348년 봄, 흑사병은 남부 유럽 전체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제노바, 나폴리, 마르세유를 비롯한 수많은 항구 도시들을 공략합니다. 그리스의 정통 의술을 연마한 당대 명의들조차 페스트를 다룰 방도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병이 번져나가고 있었지만 공기 전염 때문인지 음식물 때문인지 아니면 접촉을 통한 건지 감염 경로도 파악 못했죠. 아는 건 오직 하나, 증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뾰족한 화살촉으로 찌르는 듯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온몸이 고열로 펄펄 끓으며 본격적으로 알아누웠다. 병이 깊어지면 환자는 타는 듯한 열로 격렬한 오한전율 상태에 빠졌다. 이탈리아 피아센자의 가브리엘레 데모시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혐오감을 준 이 괴질의 특징 하나는 환자의 피부 세포가 죽어 온몸이 검게 변한다는 점이었죠. 거기다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은 목숨이 아직 붙어 있는데도 자기 살이 썩는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살이 썩어 몸이 검게 변하면서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시체처럼 악취를 풍기니 패스트 환자를 간호하는 친구나 가족들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발병 후 몇 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꼬박 닷새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은데도 병마의 근원을 몰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식을 쌓은 철학자들은 페스트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늘의 별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죠. 하느님이 그 병이 생기도록 행성들을 배열해 놓았기 때문이란 견해도 있었고, 또 병을 몰고 온 거는 해성들로서 결국은 그것들을 매개체로 병을 퍼뜨린 거는 하느님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흑사병이 땅속 저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치명적인 각종 가스가 하늘로 분출된 결과라는 거였죠. 무슨 병인지도 몰랐던 페스트를 설명한다는 건 그 어떤 해설로도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자기 마을만 무사할 수는 없으리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막을 길이 없었으니 자포자기한 상태였겠죠.
병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같은 유럽 안에서도 흑사병의 피해가 심하지 않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피렌체와 베네치아에선 인구의 절반가량이 희생됐지만 밀라노는 사망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았죠. 인명 손실이 전혀 없었던 몇몇 운 좋은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더욱더 모를 일은 그 병에 노출된 사람들 모두가 다 병을 앓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흑사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도 아무 탈 없이 멀쩡한 사람들도 많았죠. 이들은 어째서 무사했을까요? 종잡을 수 없는 발병 양상을 놓고 중세 사상가들은 이 전염병을 한 무리의 궁사들이 쏘아대는 화살에 비유하며 화살에 맞힌 사람도 나오고 빗나가서 맞히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해석을 붙였죠. 어차피 별 대책이 없으니 그 전염병이 날아오는 화살 같은 거라면 화살을 맞고도 살아난 성인에게 기도라도 바쳐보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는 세바스찬 성인이 흑사병 환자들의 수호성자가 됐죠. 세바스찬 성인에게 기도해보아도 사태가 악화될 뿐 응답이 없자 사람들은 흑사병에 걸렸다 살아난 로크 성인한테로 돌아섭니다. 프랑스 사람인 이 성자는 환자들을 간호하다 감염됐지만 기적같이 살아난 인물이었죠. 이 성인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을까요? 1348년 가을이 되자 가장 신앙심 깊은 사람들조차 하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여깁니다. 흑사병은 서쪽의 영국에서부터 동으로 독일까지 전 유럽을 유린하며 기승을 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겐 죽음 그 자체보다도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신의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이 죽음보다 더 무서웠던 거죠. 사람이 종부 성사를 못 받고 죽으면 그건 곧 그 영혼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여서 연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던가, 특히 사악한 죄를 많이 지은 경우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들 믿고 있었죠. 흑사병이 하느님 뜻의 도전이라도 하듯 너무나 많은 생명을 삽시간에 앗아가 마지막 성사의 은전도 못 받고 숨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급한 종부성사 요청이 쇄도하자 교황 클레멘트 6세는 흑사병으로 죽은 모든 이들의 면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산 사람들은 이것으로 안심이 되지 않았죠. (1348년이) 저물어가면서 하느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만 같자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기발한 방책에 매달립니다.
이 악성 괴질은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며 유럽 전역으로 사정없이 번져나갑니다. 1349년 여름, 병마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파리에서만 매일 8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 당혹스러운 전염병 앞에서 당시의 의학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치료법 중 하나가 피를 빼는 방혈이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제들과 의사들은 돌봐주던 환자에게 병이 옮아 무덤까지 따라가는 경우도 많았죠. 그 시절 의사들이나 교회의 남녀 성직자들이나 다들 헌신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영웅적인 분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사람들은 즉석에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스스로 고안해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흑사병의 비밀이 이들 앞에 밝혀질 수 있을까요? 런던 시민들은 완전한 고립으로 패스트를 막을 수 있기를 바라며 시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자기들끼리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허점이 많았던지 런던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는 비극적 결말이 나고 말았죠. 베네치아에서는 패스트가 배편으로 옮겨온다고 믿고 모든 입항 선박들을 40일간 격리시키는 법령을 시행합니다. 검역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쿼란티는 40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나왔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그 법도 베네치아 시민들을 구하지 못하고 1349년 중엽에 이르면 인구의 절반이 사망합니다. 흑사병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이 감염 경로였을 겁니다. 이 병이 풍기는 악취가 병을 옮기는 통로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놀라운 방어 수단이 개발됐습니다. 냄새를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향수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 병을 옮기는 지저분한 냄새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의사들은 병자들과 죽은 자들에게서 나는 그 위험한 악취를 되도록 맡지 않으려고 마치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괴상하게 차려입고 다녔죠. 의사들은 대개 긴 가운을 입고 목이 긴 장갑을 꼈는데 특히 장갑은 지저분한 환자 몸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또 새 모양을 한 가면을 쓰기도 했는데 새의 부리 같은 기다란 코에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약초 같은 걸 채워넣었죠. 흑사병은 너무나도 악성이어서 병자를 보기만 해도 그 즉시 병이 옮는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죠. 그래서 의사들이 쓴 새 가면에는 붉은 수정 구슬 눈을 붙여 만일의 위험을 미리 방지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치료는 전혀 효험이 없었습니다. 죽는 환자가 늘어갈수록 의사들의 치료법은 더욱 기괴해졌죠. 부어오르는 서해 인파 선종을 절개해봐도 아무 효과가 없자 의사들은 가당치도 않은 원군을 불러들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둘기들한테 인파선종의 피를 빨아내게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또 뜨거운 양파를 종기에 갖다 붙이라는 그런 처방도 있었습니다. 병마를 쫓기 위해 갖은 방법이 다 동원됐어요.
꽃송이나 꽃다발을 들고 다니며 그 냄새를 맡아 나쁜 공기를 피하고 창문은 늘 닫아두었죠. 낮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먹는 음식도 바꾸고 씻지도 않았어요. 냉엄한 그 시절 논리에 따라 병자들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겁에 질려 병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어 살인도 서슴지 않았죠. 밀라노 시에서는 흑사병 환자가 생겼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산자든 죽은 자든 그 집 사람들은 모두 집에 가두어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로 이런 가차없는 대처 방식 때문에 밀라노에선 흑사병이 다른 도시들만큼 창궐하지 않았던 걸까요? 살아남은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서 교황 클레멘트 6세보다 더 별난 경우는 없습니다. 사방에서 페스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동안 교황은 의사들의 조언대로 방 안에 불을 피우고 약초며 향내나는 나무를 태우면서 한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렸다고 합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교황의 생존,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지금껏 풀리지 않는 의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면서 희생자의 몸만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육신에 가한 아픔과 상처 못지않게 마음에도 지독한 생채기를 남겨 고행을 자청하는 극단적인 광신자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운의 1349년이 지나고도 전 유럽이 흑사병 서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엔 쓰라린 기억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습니다. 희생자의 살을 섞인 이 병마가 이겨낸 사람들의 영혼에도 흉터를 남긴 것이죠. 흑사병은 공동체를 결속시켜주던 신뢰의 끈을 갈갈이 찢어놓고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성실한 유대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죠. 죽어가는 병자들이 임종의 고통 속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애타게 불렀다. 나 좀 봐요. 목이 말라. 물 한 잔만 줘요. 무서워 말아요. 난 죽지 않을 거야. 나 좀 꼭 안아줘요. 기운이 없어. 품에서 내려놓지 말아요. 이탈리아 피아센자의 가브리엘레 데모시스. 죽는 사람 천지라 묻지도 못한 시체들에서 악취는 코를 찌르는데 병이 왜 번지는지도 몰랐어요. 무섭기만 한 마음에 충격과 상처까지 더해졌으니 지금 우리 잣대론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이 대재앙 앞에서 개개인이 보인 갖가지 반응은 흑사병 그 자체만큼이나 예기치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생존자들은 몇 시간 만에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순간의 관능적 쾌락에 탐닉했죠. 그들은 잔치와 술판을 벌이고 식도락을 일삼아 식탐의 죄를 범했으며 위험한 경기와 호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몰랐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마테오 빌라니.
그런가 하면 사심없이 사랑을 베풀고 의협심을 발휘하며 기독교의 이상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도 의연히 환자들 곁을 지키며 간호한 용감한 이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흑사병에 맞서서 자기 임무를 다했습니다. 혹심한 시련을 겪고 고결한 인성을 갖게 된 사람들은 소수였던 반면 증오심만 남아 포악해진 사람들은 무척 많았습니다. 흑사병이 몰아다놓은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패스트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전 유럽을 휩쓴 새로운 광신적 종파의 등장이었죠. 채찍을 뜻하는 라틴어로 이름을 지어 채찍파라 불린 이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고행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엄한 벌을 내리면 하느님이 자신들과 모든 기독교도들을 대역병으로부터 지켜줄 거라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죠. 채찍파 신자들은 칙칙한 색깔의 겉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징그러운 뱀처럼 길게 들어서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인간 그리스도의 생애 1년을 하루로 쳐서 33일 반나절 동안 계속됐죠. 행렬이 멈춰서는 모든 마을에서는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종교의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 모두 모여서 원형으로 쭉 둘러서서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원을 따라 한참을 돕니다. 그리고 나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기들이 가장 나쁜 죄를 지었을 때의 자세를 취하죠. 그러면 우두머리가 기다란 채찍으로 때리는데 길이가 80-90cm 정도 되는 막대 끝에 가죽끈이 달려있고 끈 끄트머리엔 금속 장식이 박혀 있었죠. 이들의 가혹한 매질은 흑사병을 막기보다 오히려 확산시키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터지고 갈라진 상처가 감염을 가속화시킨 것이었죠. 또한 자신들의 종교를 향한 이들의 맹목적인 열의는 편협한 신앙과 증오가 주 증상인 영혼의 악성 전염병을 퍼뜨려 더욱더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이 광신자 집단은 기독교도들과 마찬가지로 흑사병에 희생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병을 퍼뜨렸다는 죄를 씌우고 들어가는 마을마다 유대인의 피를 요구하며 유대인 거주구역 전체를 불태워버리곤 합니다. (1349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만 수백 건의 학살이 자행되며 뮌헨, 프라이부르크, 퀼렌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350년) 말에는 흑사병이 지중해에서 북극권까지 유럽 전체를 휘감아 버립니다. (3년) 세월 동안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들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별안간 마치 기적처럼 병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다시 발병이 되긴 해도 첫 공격 때처럼 휘몰아친 적은 한 번도 없어 이후 550년간 풀리지 않은 또 하나의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1350년이 막을 내리면서 흑사병도 물러납니다. 불과 3년 만에 페스트는 유럽을 굴복시키고 4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일이 닥치기 전까진 이토록 대단한 유행병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노아 시대에 닥친 홍수도 이렇게 많은 인명을 쓸어가진 않았다지 않은가. 영국 린컨셔에서 익명의 목격자. 중세시대 이후에도 흑사병은 시퍼런 서슬을 완전히 거두지 않고 수세기에 걸쳐 때때로 유럽을 다시 찾곤 했죠. 그러나 흑사병 퇴치를 위한 의사들의 노력은 마침내 의학을 크게 발전시킵니다. 최고의 선견지명을 지녔던 의사들 가운데 미셸 데 노스트라다메가 있었죠. 후대에는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며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로서 그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인물입니다. 흑사병으로 숨져가는 가족들을 지켜본 노스트라다무스는 투병에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을 강구해냅니다. 당시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의견은 혁명적이었죠. 의료진이 낸 공식 지침은 노스트라다무스 생각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마시라고 했는데 의사들은 창문을 닫으라고 했죠. 적당한 운동과 목욕이 좋다고 했지만 의사들은 땀구멍이 열린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제안은 의사들에게선 도외시당하지만 의사들도 별 도움을 못 주고 있던 흑사병 환자들은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나섰죠. 노스트라다무스같이 해안을 지닌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3세기 동안을 더 패스트에 시달립니다. (1721년) 이 병으로 수만 명이 숨진 프랑스 도시 마르세유를 끝으로 유럽에선 더 이상 흑사병이 크게 날뛰진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흑사병의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해 550년 동안 줄곧 이 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1896년에 와서야 프랑스 생물학자 알렉상드르 예르생이 현미경 아래서 페스트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예르생은 설치류 동물들과 그 몸에 기생하는 벼룩이 무서운 흑사병을 옮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의 검은 쥐들이 페스트로 죽자 벼룩들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며 그 치명적인 병원균을 옮긴 것이었죠. 알려진 바로는 숙주를 갖지 못해 굶주린 벼룩들은 피를 빨려는 본능적 욕구가 무척 강해서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대번에 달려듭니다. 중세기에는 온 가족이 방 하나에서 생활하며 같은 침대를 쓰는 경우가 흔해 오늘날보다 공간적으로 훨씬 더 밀착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전염병이 돌 위험이 대단히 커지죠. 그런 농촌 마을이나 도시에서 쥐들이 패스트에 걸리면은 짧은 시간에 퍼지면서 많은 쥐들이 죽게 되고 거기 붙어 살던 벼룩들이 사람한테로 옮겨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병이 번집니다. 마침내 패스트 병원균과 매개체는 밝혀졌지만 흑사병을 옮긴 검은 쥐들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다시 남게 됐죠. 과학자들은 그 쥐들이 지구의 동쪽 끝에서 대상들과 양들에 섞여 이동해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흑사병의 첫 발생지가 유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반대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중국의 오지 고비 사막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은 패스트 병원균이 그 지역 설치류 동물들을 수천 년 동안 감염시켜왔다는 내용이었죠. 신기하게도 그곳 토착민들이 그 치명적인 박테리아와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대대로 지켜온 전통 덕분이었습니다.
특정 설치류 동물들은 사냥을 금지하고 털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거나 하는 일을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싶을 땐 당장 그 지역을 떠났죠. 그 옛날 그런 외딴 오지에만 있었던 선페스트 박테리아가 지금 이 시대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렇지만 항생제들의 병원균 퇴치 효과가 뛰어나 매년 보고되는 발병 사례는 몇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1700년대 이후에는 유럽에서 흑사병이 크게 창궐한 적이 없으나 병마가 남긴 흉터는 놀랍게 변신하여 우리 시대까지 전해졌습니다. 자주 듣는 아이들 동요 한편에 그 아픈 상처가 드러나 있죠. 여기서 장밋빛 동그라미는 흑사병 증세를 가리킨다고들 해석합니다. 주머니 가득 꽃다발이란 죽음의 악취를 막기 위해 많이 넣어두던 꽃다발이고, 애쉬는 본래는 H입니다. 재채기도 흑사병 증상 중 하나이니 그 병에 걸리면 별수가 없어 모두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페스트는 이제 옛날처럼 무서운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만 아직 제대로 파악 못한 신종 질병들이 새로 출현했습니다. 1976년도에 아프리카에서 발병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에볼라도 그중 하나입니다. 에볼라는 광범위한 체내 장기는 물론 심지어 피부 자체에까지 다량 출혈을 시켜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병 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출혈 과다로 사망하는 열병입니다. 흑사병과는 달리 에볼라 병 원체는 바이러스여서 항생제 치료가 아무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제트기 여행 시대에는 이 세상 어느 구석 멀고 먼 외딴 곳에서도 이런 강력한 전염병이 단 한 건만 발생해도 불과 며칠이면 지구촌 전체로 번질 수 있죠. 치사율이 높은 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현재로선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재앙이 될 수가 있지요. 치료법을 찾기 전에 만연한다면 의학도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에볼라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람 몸에 침투하는지, 어떤 요법으로 물리쳐야 하는지는 현대 의학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의 성패가 인류의 사화를 결정짓게 되는 건 아닐까요? 중세의 그 흑사병이 인류사의 유일한 대재앙이었는지, 닥쳐올 현대 악성 전염병들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는지는 세월만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적 흉조였음이 밝혀지는 날엔 인간은 지혜와 용기를 무기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되겠죠. 그 옛날 흑사병과 싸웠듯이 말입니다.